세계 정세부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고위 인사가 하메네이를 배신하고 팔라비 왕세자와 비밀 협상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4가 공개한 이번 폭로는 만약 드라마 대본이었다면 작가가 아니라 현실이 더 과하다고 고개를 흔들 만한 수준입니다. 이란의 전 외무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2016년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위 물결 속에서 망명 중인 왕세자 레자 팔라비와 여러 차례 비밀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류의 핵심은 권력 이양 가능성과 이슬람 체제의 통치 종식이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신정 체제 이후에 이란을 상징하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리프는 이 접촉의 전 내용을 정치적으로 신뢰하는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은 이 움직임이 발각된 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와 하산 로하니가 이란 혁명수비대 IRGC에 의해 비밀 작전으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구금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전 과정은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스스로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관측통들은 이를 내부 숙청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온건파로 분류되거나 절대 충성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차례로 제거되는 흐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체포설은 2016년 1월 중순부터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자리프와 로하니가 가택연금 상태라고까지 암시했지만 현재까지 주요 국제통신사 차원의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건을 둘러싼 비밀의 장막은 두껍습니다. 그 와중에 거리에서는 체제 전체를 뒤엎자는 구호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항은 이미 개혁 요구를 넘어 정면으로 체제 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자리프와의 직접 접촉을 부인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이란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수천 명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는 기록도 나오며 그를 이슬람 공화국 이후의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엘리트들은 돈과 가족을 챙겨 국외로 빠져나가고 정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공포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 보고는 고위 관료들이 수천만 달러를 조용히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붕괴가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엘리트들은 출구부터 준비합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자본 유출 현상을 확인하며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란 지도부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으며 이는 체제가 통제력을 잃을 미래를 깊이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는 괜찮다고 외치면서도 구명보트는 조용히 자기들 목부터 묶어두는 장면은 정치 풍자의 교과서처럼 반복됩니다.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최근 며칠 사이에만 미화 3억 2,800만 달러가량을 직접 해외로 옮겼다고 합니다. 은행 지하망과 암호화폐를 통해 안전지대로 빠져나간 자금은 총 미화 1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도피가 아니라 정작 그들 스스로도 체제의 장기 생존을 믿지 않는다는 침묵의 선언처럼 보입니다. 시위대를 향해 진압을 명령하는 동안 권력층은 자신의 도주로를 급히 잠가두는데 더 열중합니다. 국가의 운명보다 개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목할 점은 균열이 체제를 지키는 내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바색이라는 이름의 한 특수 진압 경찰 부대 구성원은 공개적으로 군이 시위대와 팔라비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자유를 위해 국왕만세라고 적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소리 없이 판을 짜고 있으며 모든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쏠려 있습니다. 중동은 긴장이 특별히 높아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대규모 전력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지역 전반에 집중시키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은 트럼프가 전략적 조정부터 필요시 이란을 겨냥한 전면 군사 타격까지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전장을 설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기순환 배치가 아니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동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24시간 안에 F-15 전투기 12대가 요르단에 전개됐고 미국은 향후 며칠 안에 추가 방공체계와 전투기, 해군 전력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보여주기식 과시가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를 실제로 대비하는 전력 선배치입니다. 요란한 선언도 공개적인 최후 통첩도 없이 장비만 조용히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현대 전쟁은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하고 계산됐고 결정적입니다. 이란이 국내외 긴장을 끌어올리는 동안 미국은 어떤 선택지도 전략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존재 강화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약 군사 행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극도로 빠른 속도와 압도적 힘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판은 깔렸고 마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수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최소 2명의 지역 지도자가 단기간 내일한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적극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견해 차원의 지지를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약속했으며 이를 이란발 위협에 대한 긴급한 전략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와의 교류를 포함해 지역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에게 제출된 정보 보고서는 제한적 공습만으로는 이란 지도부를 무너뜨리기 어렵고 심각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은 여러 지역 정보기관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동시에 이란의 실제 군사 대응 능력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강경 발언에 비해 상당히 약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측근 소식통은 미국의 대규모 움직임은 일어날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시점과 방식은 계속 검토되고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긴장이 지역을 덮고 대결의 가능성은 여전히 전략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러시아로 돌리겠습니다. 푸틴의 위신이 무너지고 러시아 제국은 해체 위험 앞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근의 분석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가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크렘린의 발언은 점점 덜 신뢰받고 모스크바의 국제적 영향력은 동맹 내부의 위기와 워싱턴의 불신 속에서 흔들립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주장들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이 압류되는 사건들이 이어진 점은 미국이 더 이상 러시아를 예전처럼 무게감 있는 상대라고 보지 않는 현실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강경한 어조를 피하는데 그런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약함을 고백합니다. 대외 위상의 침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불만 확대와 함께 진행됩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화는 전장에서의 손실과 경제적 출혈, 정치적 균열 앞에서 빠르게 낡아갑니다. 나라를 단단히 만든다던 전쟁은 정작 나라의 관절을 갈아놓는 방식으로만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늘 거창한 말로 시작하지만 계산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러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계 역사학자 세리이 플로키는 제국의 붕괴는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박과 실수와 충돌이 누적되는 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냉전 이후에 대규모 해체를 목격해 왔고 전쟁은 구조적, 정치적, 경제적 붕괴 요인을 가속하는 촉매가 되곤 했습니다. 때로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도 경제적 소진으로 쇠약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전쟁이 붙으면 그 속도는 대개 훨씬 빨라집니다. 넓은 영토, 다민족 구조, 높은 중앙 집권 모델을 보면은 러시아는 전형적인 국민 국가라기보다 제국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스크바가 맞서는 도전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일본, 이란, 북극까지 이어지며 그 목록 자체가 러시아가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심의 위기를 촉발하는 핵심 조건은 전쟁 또는 경제적 고갈,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분리 비전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두 조건을 충족해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시에 모스크바는 점점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17세기 이후 서구 지향으로 형성된 엘리트 전통과 충돌하는 어려운 전환입니다. 동원에 대한 반발, 민족 지역의 불안, 내부 반란성 사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장 성과가 맞물리며 균열은 커집니다. 러시아는 핵 위협을 꺼내들지만 그 자체가 전략적 후퇴이며 힘의 부족을 드러내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는 변수가 많지만 러시아의 경제적 소진은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란 포장지가 아무리 두꺼워도 내용물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35일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수중 자폭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항구에서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정박해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공개된 최신 위성 사진은 해당 함정이 피격 당시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며 손상 없고 정상 가동이라는 모스크바의 반복된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한 달이 넘은 공격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위성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 준비 상태의 잠수함이 장기간 기지에 고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통상 점검 이후에도 이렇게 길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집니다. 부정과 부정 사이에서 진실은 늘 위성 사진처럼 조용히 떠오릅니다. 해당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의 프로젝트 636.3 킬로급으로 알려진 플랫폼이며 흑해 러시아 잠수함 전력의 중추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중 자폭 드론이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 내부에서 직접 타격해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손상이 커서 전투 능력이 거의 상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흑해 지역에서 복잡한 잠수함 수리를 수행할 러시아의 역량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일부 우크라이나발 소식은 폭발 파편이 인근에 정박한 다른 잠수함에도 피해를 줬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스크바는 어떤 손실도 인정하지 않으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함정의 장기 정체는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방공망에 미화 40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 부대는 선별된 장거리 타격을 연속적으로 수행해 러시아의 방공 체계를 손상시키거나 무력화했고 그 총 가치가 미화 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이는 단발성 공격이 아니라 러시아가 구축한 다층 방공망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계산된 캠페인으로 설명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기관의 알파 특수작전센터가 이 작전들의 핵심 전력으로 거론됩니다. 이들은 발사대부터 경계 레이더, 사격 통제 장비까지 방공망의 핵심 고리를 노렸고 그 결과 공중 방어체계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파괴 또는 무력화된 체계로는 S-300, S-350, S-400을 포함해 부크 M1, 부크 M2, 판치르 S1, 판치르 S2, 그리고 토루 M1, 토루 M2, 토루 M3 같은 단거리 체계가 거론됩니다. 발사대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의 눈이라 할 레이더까지 직접 노렸다고 합니다. 네보 U, 네보 M, 포들레트 같은 핵심 레이더가 파괴되거나 마비됐고 S-300,
S-400에 연동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 가운데 90이 N6 같은 장비도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로 인해 방공망의 틈이 생겨 UAV 장거리 전력이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군사기지, 탄약고, 비행장 등 전략 목표를 더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절대 안전지대로 여겼던 후방이 더 이상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체체는 러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인가 아니면 가장 혹독하게 억압되는 곳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체첸이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체첸은 인구 10,000명당 범죄 16건만 기록됐고 전국 평균은 121건에 달합니다. 다음 순위에는 다게스탄이 언급됩니다. 반대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카렐리아, 자바이칼스키 지방, 알타이 공화국이 거론됩니다. 서류상 체체는 불안한 러시아 한복판의 안전한 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맥락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체체는 범죄가 없는 곳이라기보다 범죄가 신고되지 않는 곳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보안기관 관련 사건을 고발하는 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수년간 고문, 납치, 명예살인, 촉법적 처벌, 재판 없는 처형 같은 사례를 기록해 왔지만 그런 사건들은 공식 통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신고가 없거나 내부 처리로 끝났다는 이유로 숫자는 안전을 측정하기보다 공포와 침묵의 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람잔 카디로프와 가까운 엘리트의 사실상 면책 특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주민을 침묵하게 만들고 그 침묵이 통계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즉 체체는 범죄가 없는 땅이 아니라 범죄가 종이 위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숫자는 안전을 재는 자가 아니라 통제를 재는 자라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러시아는 민간 항공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된 기체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민간 항공기 부족이 심화되자 러시아는 한때 창고로 밀려났던 소련 및 러시아 구형 기종을 다시 상업 운항에 투입하는 선택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영산업그룹 로스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 러시아 항공사들은 신형 항공기 확충 대신 보관 상태였던 항공기를 다시 들여와 여객 운송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투폴레프 TU-214 항공기 9대, 안토노프 AN-104 18 1대, 그리고 광동체 IL-916 2대가 포함됩니다. 이 항공기들은 레드윙스를 포함한 일부 항공사에 인도될 예정이며 전체 12대 가운데 10대가 운항 재개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일부는 기령이 30년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구형 국내 기종을 되살리는 동시에 러시아 항공사들은 서방 제작 항공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합니다. 러시아 항공사는 코로나 시기 보관됐던 2층 보잉 747개조 기체의 운용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신형 항공기 접근이 거의 차단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쓰는 생존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시아 민간 항공청 로사비아치아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러시아 항공사들은 전체 1135대 중 101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 중인 기체의 약 67%가 해외 제작 항공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구형 기체 복구 프로그램이 서방 제재로 심화된 항공기 부족을 임시로 메우는 처방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이후 수입 항공기를 자국 생산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초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27대 생산을 목표로 했고 여기에는 슈퍼제트, IL-114 같은 터보프롭, TU-214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슈퍼제트 12대와 TU-214 한 대만 인도됐다고 전해집니다. 더구나 유일한 TU-214 한 대는 상업 여객 운항이 아니라 러시아 부총리 데니스 만투로프의 공무비행에 사용됐다는 점이 언급되며 계획과 현실의 괴리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 구상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 가능성과 크림반도 점령을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 두 사안은 성격이 전혀 다르며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가 미국에 합류할 경우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유럽 파트너들도 결국 그 선택이 그린란드뿐 아니라 유럽의 안보와 이익,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도 최선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를 강압이나 점령으로 보지 않으며 북대서양 공간 전체의 이익이 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7일 트럼프는 압박을 더하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관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이란은 스스로 서방에 맞서는 기둥이라 자처해 왔지만 이제는 내부에서 권력이 마모되는 전형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이 두 체제를 2026년에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전쟁은 늘 정권의 결속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속이 아니라 균열을 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부당한 전쟁은 누구의 승리를 말하든 결국 더 많은 무덤과 더 많은 고통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만 진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가장 잔혹한 풍자입니다. 전쟁이 현실이라면 선전은 현실을 가리는 커튼일 뿐이고 커튼 뒤에서는 늘 시민이 값을 치릅니다. 이로써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